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청송리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다. 눈이 자욱하게 내리는 그날 밤 산자락에 자리한 낡은 한옥에서 홀로 지내던 김순자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은 사고로 잃은 후 순자 할머니는 수십 년간 혼자 살아왔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다. 한밤중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다. 누군가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것 같은 도움을 청하는 듯한 그 소리는 분명 집 앞에서 들려왔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외투를 걸쳐 입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듯 불어왔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관 앞 눈 위에 놓인 피로 얼룩진 낡은 자루였다. 자루에 가까이 다가가자 다시 들리는 작은 울음소리.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자루를 열자 그 안에는 4마리의 작은 생명체가 서로 몸을 맞대고 떨고 있었다. 강아지. 아니, 아직 눈도 뜨지 못한 듯한 이 생명체들은 분명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들이었다. 검은 털에 희미한 흰색 무늬가 있는 그들은 피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누가 이 아이들을 여기 버린 거지?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작은 몸들을 품에 안았다. 이런 추위에 죽게 할 순 없어.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새끼들을 집 안으로 데려와 낡은 담요로 감싸고 난로 옆에 뉘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닭가슴살을 꺼내 잘게 다져 따뜻한 우유에 섞어 작은 숟가락으로 한 마리씩 먹였다. 새끼들은 약하게 몸을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그것을 핥아 먹었고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는 문득 생각났다.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사고로 잃고 그 후 수십 년간 혼자 살아온 자신. 살아가는 의미를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온 시간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는 이 생명들의 모습에 가슴 깊은 곳이 울렸다.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장 먼저 울음소리를 냈던 검은 털의 새끼에게는 서리유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흰 무늬가 가장 많은 새끼는 구름이, 귀가 쫑긋거리며 움직이던 새끼는 하늘이, 그리고 가장 작고 약해 보이던 새끼는 강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4마리의 새끼들을 안고 잠들었다. 이불 속에서 각각의 체온을 느끼며 그녀의 마음속에 크게 뚫려있던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의 청년 이민우가 집을 찾아왔다. 그는 마을의 우편 배달부로 가끔 순자 할머니의 집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현관을 열자마자 민호는 순자 할머니가 안고 있는 담요 뭉치를 보고 놀랐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어젯밤 현관 앞에 버려져 있었어. 불쌍해서 그냥 둘 수 없었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요즘 산 깊은 곳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혹시? 순자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며칠이 지나자 새끼들은 조금씩 기운을 찾아갔다. 식욕도 생기고 단단히 걸을 수 있게 되면서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 천진한 모습에 순자 할머니는 매일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와 표정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새끼들이 자라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반 강아지들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 3주 만에 몸집이 2배 이상 커졌고 이빨도 비정상적으로 날카로웠다. 또한 이웃집 개들이 그들을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눈빛이 마치 야수 같다며 두려워하기도 했다. 어느 날 사냥 경험이 많은 마을 사람 정대철이 지나가다가 마당에서 노는 4마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순자씨, 저 강아지들 일반 강아지가 아니에요. 저것들은 늑대입니다. 태철은 총을 들고 있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즉시 그의 앞에 서서 외쳤다. 안 돼요.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에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결의와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태철은 잠시 침묵한 후 총을 내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 후에도 순자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그들을 계속 키웠다. 매일 아침 설이야, 밥 먹자, 구름아, 산책 가자라고 부르면 그들은 충실하게 따랐다.
네 마리는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행동했고 순자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은 날에는 번갈아가며 침대 곁에서 지켜보았다. 어느 폭풍우 치는 밤 정전이 되어 캄캄한 가운데 순자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하늘이가 비상벨줄을 당겨 울리게 해서 민호가 달려와 그녀의 생명을 구한 일도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저 죽기만을 기다렸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일기장에 살짝 적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만이 아니다.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다는 걸 나는 이 나이에 비로소 알았다. 계절이 바뀌고 눈이 녹기 시작하고 산에 푸른빛이 돌아오기 시작할 무렵 네 마리는 이미 성견에 가까운 크기로 자라 있었다. 그럼에도 순자 할머니 앞에선 여전히 새끼처럼 애교를 부렸고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는 모습은 마치 옛 가족 사진 같았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우연히 찍은 그 사진은 후에 마을을 뒤흔든 기적의 한 장으로 신문 일면을 장식하게 될 줄은 이때의 순자 할머니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순자 할머니와 네 마리의 나날은 마치 긴 꿈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봄이 찾아와 산에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새로운 기운이 가득해졌다. 설이, 구름이, 하늘이, 강철이는 모두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했고 각자의 성격도 뚜렷해졌다. 설이는 신중하고 조용했고 구름이는 호기심이 많고 활발했으며 하늘이는 느긋하고 애교가 많았다. 강철이는 가장 작고 약했지만 진정한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순자 할머니가 일어나면 현관에 줄지어 기다리고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다니며 마치 인간 가족처럼 식탁을 둘러싸고 앉았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들에게 친근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야생성이 너무 강해 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충직한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특히 순자 할머니가 혼자 밭에 나가면 네 마리가 번갈아 지키듯 곁에 있고 마을 아이들이 놀러오면 조용히 지켜보는 모습은 마치 신이 보낸 수호자 같았다.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사당 앞에서 쓰러진 노인을 하늘이가 발견하고 순자 할머니를 부르러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 신속한 행동으로 노인은 목숨을 건졌고 그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순자 할머니와 하늘이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 이후 네 마리는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게 되었다. 순자 할머니의 집에는 점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젊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도 저 아이들처럼 착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데려오거나 노인들이 오랜만에 동물과 교감하고 싶다며 찾아오기도 했다. 그 중에는 10살 소년 박준호도 있었다. 어린 시절 사고로 부모를 잃고 할머니에게 자랐지만 할머니마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친척 집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준호가 처음 왔을 때 순자 할머니는 그의 눈 속에 깊은 외로움과 분노를 보았다. 괜찮아, 언제든지 여기 와도 돼. 순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을 때 준호는 아주 잠시 눈물을 머금었다. 그 후 준호는 방과 후면 거의 매일 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개들과 시간을 보낼 뿐이었지만 날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강철이와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갔다. 몸이 작고 다른 세 마리보다 약해 보이지만 진정한 강인함이 있고 때로는 형제들을 지키는 행동을 보이는 강철이의 모습에 준호는 자신을 투영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준호는 문득 중얼거렸다. 나도 강철이처럼 되고 싶어. 작아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이 되자 순자 할머니는 네 마리와 준호를 데리고 뒷산 깊은 곳에 있는 비밀 장소로 안내했다. 그곳은 예전에 순자 할머니가 남편과 자주 쳤던 곳으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햇살이 스며드는 아늑한 계곡이었다. 여기는 소중한 사람들 하고만 오는 곳이야. 오늘부터는 너희들과 함께 오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서리가 작은 울음소리를 냈고 다른 세 마리도 따라했다. 이상하리만큼 아름답고 조화로운 소리였다. 준호는 그 소리에 소름이 돋았고 이 소리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 라고 중얼거렸다. 계곡에는 작은 비석이 있었고 거기에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잠드는 곳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그런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중
어느 날 밤 4마리가 갑자기 현관에 모여 낮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온순한 그들이 마치 이빨을 드러내려는 듯한 모습에 순자 할머니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동물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그것도 개나 고양이의 것이 아닌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었다. 준호가 방범용으로 설치해 놓았던 오래된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한밤중에 여러 명의 그림자가 숲에서 나와 집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모자를 깊게 둘러쓰고 얼굴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남자들은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돌아다니며 여러 번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도둑이 아니야. 뭔가를 노리고 있어. 준호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에게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정장 차림으로 명함을 내밀며 저희는 동물보호단체 소속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이 마을에 매우 희귀한 유전자를 가진 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사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항상 4마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 순자 할머니와 준호는 불안을 느꼈다. 특히 한 남자는 강철이를 바라볼 때 명백히 눈빛이 변했다. 이것들 틀림없어 아직 살아있었다니. 그가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마을 도서관에 틀어박혀 오래된 신문 기사와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들을 모았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20년 전 인근 도시에서 정부의 의뢰를 받은 어떤 연구시설이 극비리의 군사용 생체 무기로서의 개와 늑대의 교배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윤리적 문제와 관리 미숙으로 중단되었고 많은 개체가 안락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마리가 탈출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했다. 그 아이들은 그때의 생존자들. 그는 순자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저 평온한 나날을 깨뜨릴지도 모르는 현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답을 찾지 못한 태는 그날 밤 내내 강철이 곁에서 잠들었다. 강철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준호에게 기대어 있었다. 달빛 아래 강철이의 눈동자가 순간 야수처럼 빛났다는 것을 준호는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이 평온함이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도 순자 할머니도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마을에 다시 그 남자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장이 아닌 작업복 차림으로 지역 환경 조사를 가장하고 있었지만 눈빛이나 움직임에서 어딘가 군사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들은 마을 회관에도 들러 최근 이 근처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안전조사를 한다고만 말하고 산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집 주변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서리와 구름이가 가장 먼저 반응하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뛰쳐나가자 담장 너머로 몇 명의 인형이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다. 하늘이와 강철이도 뒤쫓으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멈춰섰다. 순자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저 사람들은 그냥 조사원이 아니야. 이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준호도 그 직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마을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러 갔다. 80년대 말 인근 도시 산속에 국방부 관련 시설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설은 폐쇄되고 관계자도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 며칠 후 그 산 중에서 대형 개와 비슷한 짐승이 마을의 애완견을 공격했다는 소동이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차 잊혀졌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했다. 그 아이들은 그냥 개도 늑대도 아니야. 인간의 손에 태어나 인간의 사정으로 버려진, 말하자면 인간의 죄의 증거인 거야. 그날 밤 준호는 혼자 뒷산으로 향했다. 그곳에 설치된 낡은 감시 카메라 중 일부가 파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일부러 부순 것이다. 발자국을 따라가니 마을 외곽의 작은 창고로 이어졌다. 그가 살짝 들여다보니 안에서는 저 보호단체의 남자들이 무전으로 무언가를 대화하고 있었다. 태상 확인 완료, 사체 모두 생존, 특수능력 보유, 회수는 17일 심야에 실행 예정. 목격자는 전부 처리,
증거는 남기지 않을 것.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동물보호단체가 아니라 과거 실험시설의 관계자나 그 후속 조직이었다. 준호는 급히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와 순자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나는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없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지키고 싶어. 17일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와 준호는 집 주변에 함정을 설치하고 창문에는 두꺼운 판자를 덧대고 손전등과 비상식량, 구급상자를 준비했다. 개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항상 긴장한 모습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했다. 여보, 나 또 가족이 생겼어. 사람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은 누구보다 나를 생각해주고 있어. 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눈물을 머금으며 순자 할머니는 사진에 살며시 손을 모았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시각은 새벽 2시. 바깥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불길한 발소리와 속삭임이 들렸다. 서리가 가장 먼저 반응했고 구름이, 하늘이, 강철이도 이어서 짖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집 뒤편에서 쨍그랑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침입자들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해왔다. 검은 마스크와 야간 고글을 착용한 남자들은 무언으로 행동하며 총을 들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준호를 등 뒤로 숨기며 개들에게 외쳤다. 가서 저 아이를 지켜. 서리와 구름이가 좌우의 적에게 달려들어 격렬한 격투가 시작되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번뜩이며 어둠 속에 피냄새가 퍼졌다. 하늘이는 준호와 순자 할머니를 감싸듯 서 있었고 강철이는 현관으로 진입하려는 적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돌진했다. 하지만 상대는 망설임 없이 총을 발사했고 강철이의 몸에 총알이 맞았다. 준호의 절규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쓰러진 강철이에게 달려가려는 준호를 하늘이가 몸으로 막았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며 제발 빨리 와주세요. 이 아이들이 죽어요 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통화는 중간에 끊겼다. 침입자들이 통신 방해를 하고 있었다. 목숨을 건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리가 한 침입자의 팔을 물자르면서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구름이는 적의 무전기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어 파괴했다. 적들은 혼란에 빠지고 연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붉은 경광등이 비치며 경찰이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달려왔다. 몰려드는 마을 사람들과 경찰의 모습에 남은 적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출입구에는 이미 구름이와 하늘이가 지키고 있었다. 시가 된 그들은 하나둘 붙잡혀 체포되었다. 그 사이 순자 할머니는 피를 흘리는 강철이에게 필사적으로 말을 걸고 있었다. 강철아, 제발 눈을 떠. 넌 강한 아이잖아. 준호를 위해서라도. 강철이는 고통스럽게 숨을 쉬면서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대가 도착해 강철이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동물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의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눴다. 저 개들은 그냥 동물이 아니야. 마을을 지켜준 영웅이지. 그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내 생명 그 자체예요.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 모습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다음날 뉴스에서는 동물보호단체를 가장한 정체불명의 무장집단이 노인 가정을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강철이는 목숨은 건졌지만 뒷다리에 장애가 남았다. 그래도 변함없이 준호 곁에 있으며 조용히 살아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은 생명의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와 4마리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이 일을 조용히 지켜보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다. 강철이가 부상을 입은 지 몇 주가 지나고 순자 할머니의 집에는 이전보다 더 고요함이 감돌았다. 서리, 구름이, 하늘이는 번갈아가며 강철이 곁을 지키고 그가 눈을 뜰 때마다 코로 부드럽게 건드리며 격려하듯 기대어 있었다. 준호도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가 강철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무릎 위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아침 기도에 항상 제발 이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담았다. 마을 사람들의 지원도 따뜻했다. 매일같이 누군가가 음식이나 과일, 담요 등을 가지고 찾아왔다. 목숨을 걸고 마을을 지켜준 저 아이들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요. 노인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런 평온한 시간 속에도 어둡고 불안한 그림자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외곽의 숲에서 한 어부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무언가를 묻은 듯 땅이 파헤쳐져 있고 부자연스럽게 나뭇가지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규칙적으로 늘어선 군화 자국과 생소한 전자장비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어부는 즉시 마을 주재소에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증거가 지워지고 있다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의 집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안에는 간단한 메모만 적혀 있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 그 글씨는 거칠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의지가 느껴졌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고 순자 할머니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그저 말없이 난로에 던져 타버릴 때까지 지켜보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한 집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계속했지만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런 중에 마을의 낡은 창고에서 발견된 오래된 서류함에서 특정 자료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생체무기 개발 계획 크로노스에 관한 자료였다. 그 안에는 제4세대 융합형 실험체 볼류 루푸스 하이브리드, 일명 검은 송곳니라 불리는 개체의 특성과 행동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었다. 특징으로는 인간의 언어 이해 능력, 전술 판단 능력, 야간 시인성의 높음, 무리에 의한 전투 연계 능력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서리와 놀랍도록 닮은 모습의 개체가 찍혀 있었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이 실험은 윤리적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연구의 일부는 외부 기관에 인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 정보가 밝혀지면 한국을 뒤흔들 대형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준호는 고민하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면 서리와 친구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또 누군가가 그들을 노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런 중에 강철이가 마침내 의식을 회복했다. 아직 걷지는 못했지만 눈 속에는 예전과 다름없는 강한 빛이 담겨 있었다. 강철이는 조용히 머리를 준호의 가슴에 기대고 약하게나마 꼬리를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준호는 마음을 굳혔다. 내가 저 아이들을 지킬 거야. 절대로. 이번에야말로. 그 후 준호는 마을의 젊은이들과 협력하여 크로노스의 정보를 퍼뜨릴 준비를 시작했다. 인터넷에 자세한 내용을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경험과 기록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편집해 진실을 알리는 동영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공개 직전에 동영상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었다. 컴퓨터도 백업용 USB도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누군가가 이미 자신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의 집 앞에 검은 차가 멈추고 안에서 한 사람이 내렸다. 그는 웃음을 지으면서도 눈에는 전혀 감정이 없었다. 우리는 그저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 아이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그러면 당신들에게도 피해는 주지 않을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압감이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남자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남자는 몇 초간 침묵한 후 그럼 힘으로라도 데려가야겠네요 라고 중얼거리며 차에 올라 떠났다. 그 순간 준호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이쪽에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는 결심을 가슴에 품고 마을 친구들과 함께 옛 국방부 시설 부지로 향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 산중 깊은 곳에는 철조망과 담으로 둘러싸인 콘크리트 건물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과거 실험시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차갑게 빛나는 감시 카메라, 깨진 유리, 그리고 이상한 약품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 끝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수많은 우리, 그 안에서 떨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차세대 융합실험체 하이브리드 페페타른 라벨이 붙은 파일들.
모든 것이 그 악몽의 연속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경보가 울리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격렬한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준호와 친구들은 간신히 시설에서 탈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친구가 붙잡히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그 친구의 가족에게 자살 소식이 전해졌다. 그 소식에 순자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또 지키지 못했어. 그녀의 슬픔에 찬 목소리에 하늘이가 조용히 다가와 뺨을 핥았다. 순자 할머니는 그 온기에 힘을 얻어 일어섰다. 이제는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아이들을 지킬 거야. 그날 순자 할머니는 준호와 함께 관청을 찾아가 마을 이장에게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리와 친구들을 특별 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마을 전체가 지키자는 서명운동도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동의하며 자발적으로 순찰을 시작했다. 그리고 밤에는 마을 중앙 광장에 불을 밝히고 생명을 지키는 날로 정해 서리와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불꽃이 흔들리는 가운데 서리, 구름이, 하늘이, 강철이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눈 속에는 이제 야수의 야생이 아닌 사람과 마음을 나눈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따스함 같은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이야말로 앞으로 닥칠 더 큰 폭풍을 이겨낼 희망이 될 것이었다. 몇 달 후 계절은 다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청송리는 은빛 세상에 둘러싸여 눈이 조용히 대지를 덮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는 난로 위에 놓인 주전자의 소리가 편안하게 울려 퍼지고 방 안엔 언제나처럼 4마리의 친구들과 준호의 웃음이 있었다. 강철이의 다리는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지만 보조기구를 착용하면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예전처럼 하늘이나 구름이와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순자 할머니도 나이에는 거역할 수 없어 계단을 오르내린 것도 느려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강하고 삶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의 자연보호단체에서 일하며 자신의 손으로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순자 할머니에게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표시되지 않았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곳에는 어딘가의 초원에서 놀고 있는 소녀와 한 마리의 강아지가 찍혀 있었다. 그 개는 마치 강철이를 축소시킨 듯한 외모를 하고 있었으며 왼쪽 귀에 작은 검은 반점이 있다는 특징까지 일치했다.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이 아이가 혹시... 그녀는 편지 뒷면에 적힌 주소를 보고 놀랐다. 그곳은 옛 실험시설이 있던 산 너머의 마을이었다. 그녀는 즉시 준호와 상의하고 두 사람이 함께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눈길을 넘어 몇 시간을 달려 그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편지의 주소에 적힌 집을 찾았다. 그곳에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고 사진 속의 소녀는 그녀의 딸이었다. 여성은 순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혹시 당신이 그때... 목소리가 떨렸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달 전 집 앞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 쇠약해 있어서 보호했다고 한다. 그 강아지는 금방 딸과 친해졌지만 어딘가 평범한 개와는 다른 총명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여성이 집 앞에 놓인 오래된 이름표 조각을 발견했다. 강철이라고 새겨진 조각. 그것은 순자 할머니가 강철이에게 준 목걸이의 일부였다. 설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저희를 선택해 준 거라면 저희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으며 강아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작은 몸은 떨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분명 강철이와 같은 온기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시작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된 생명이니까. 시작이는 그 후 순자 할머니의 집에 맞이해져 다시 가족의 범위가 넓어졌다. 서리, 구름이, 하늘이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시작이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마치 동생처럼 보호하게 되었다.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면서도 깊은 유대와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크로노스 사건의 진상과 그로부터 탄생한 생명의 기적을 기록한 책을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생명은 누군가의 사정으로 태어나고 사라져도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인공적인 존재였다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 된다.
출판된 책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또 가족이 늘었어요. 그 아이들이 생명을 이어주었어요. 나는 앞으로도 조금 더 여기서 지켜볼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모든 걸 이야기해 줄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웃고 울며 살았는지. 그렇게 중얼거린 후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깥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에 감싸여 있었다. 그때 먼 산에서 네 개의 울음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여기 있어, 살아있어라고 전하는 듯한 아름다운 조화의 소리였다. 시자기가 창가에서 귀를 움찔거리더니 작게 짖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서 놀아 라고 속삭였다. 시자기는 폴짝 뛰어나가 형들의 뒤를 쫓아 눈 속을 달려갔다. 하얀 세상 속에 작은 생명이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다. 몇 년 후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까지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곁에는 네 마리의 개들과 자란 시자기가 함께 있었다. 준호는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생명을 키우고 지키고 이어주셨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어받을 것은 할머니의 마음과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그 말에 눈물 흘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서리와 친구들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다. 곱게 하늘까지 이어지는 듯한 빛의 다리. 그것은 영원히 전해질 생명의 기적의 증거였다.